매주 월요일 정치권 최대 이슈를 놓고 두 분의 최고의 정치 논객과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사안을 풀고 있습니다. 정두원의 말, 정청래의 말, 정말 오늘도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뭐 이슈대 그거 안 하십니까?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퀴즈를 냈는데요. 네. 볼 수 있다 없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있다입니다. 근데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못 보는 걸로 알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국회 네. 인터넷 들어가서 국회 치시면 국회 홈페이지 가서 볼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군데 볼 수 있어요. 인터넷 방송 볼 수 있고. 인터넷 방송이요. 네. 자, 선물 드릴 분 휴대전화 뒷자리 오늘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신 분 9608번. 9608번. 네. 1번 있다입니다. 예, 우리 5292번 국회 방송으로도 볼 수 있어요. 4686번님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국회가 발전하는데 재미는 없죠, 사실. 아니 재밌어요. 매니아 두 분이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재밌다 그러지. 아니. 아, 재밌습니까? 국회 방송 2016년 초인가요? 네. 필리버스터 했을 때. 아, 그때는 또 본 하셨어. 국회 방송 16시간 있잖아요. 시청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5%, 6%, 막 7% 이렇게. 그때는 특별한 네, 상황이었고요. 엄청 국회 방송 생긴 이래 제일 최고로 시청률 높았습니다. 높았대요. 예, 네. 맞습니다. 필리버스터 할 때 말이죠. 예, 그때는 참 인기가 있었죠.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국가가 발전하고 국회 발전하지 않을까. 제가 11시간 39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했어요. 10시간 아니었습니까? 11시간. 근데 그 기록 누가 깨버렸죠? 이종걸. 네, 알겠습니다. 알미운 사람. 자, 국정감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반전은 끝났습니다. 전반전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두 분 한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초반전은 뭐 평이한 국감으로 가는가 했더니 역시 여에서 이제 한 방씩이 나와가지고 역시 국감은 국감이구나 이렇게 됐어요. 네. 물론 이제 이렇게 한 방 말고도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보도는 잘 안 되지만 상임위에서 많은 또 성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또 한 방이 아니라고 이렇게 무시할 건 아닙니다. 정청래 의원 뭐 한마디 하셔야죠. 초반전에 네. 뭐 벵갈 고양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비판만 받다가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네. 비리 문제를 터뜨리면서 일약 국감 스타로 등장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후폭풍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네. 뭐 뉴스 보니까 어린이집까지 감사를 하겠다. 네, 지금 하기로 확대되는데 했습니다. 네. 초중고 아마 사립학교까지 아마 들여다보자 이렇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야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네. 서울교통공사 이걸 또 한 방을 또 터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 요구까지 간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참에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네. 문재인 정부 초반기에 채용비리 문제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슈는 두 개 같아요. 여야 하나씩인데 사립유치원 비리하고 공공기관 고용 세습 의혹인데 자, 이게 국정조사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야 3당이 이제 요구서를 냈는데 네. 정의당도 이제 합세를 했어요. 물론 이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강원랜드도 포함시켜달라. 근데 이 정도면 과반수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민주당 빠져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또 이게 명분상 네. 이거 이렇게 마냥 거부하기는 또 힘드는 분위기 아닌가요, 지금? 국민 여론상. 그렇죠. 네, 그래서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청래 의원님? 민주당 대변 아니, 비공식적으로 저는 대변하시니까. 사실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냐.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네. 해라, 차라리. 저도 국정조사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예. 감사원 감사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 예. 이 국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네.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이것까지 확대해서 한다면 뭐 국정조사를 그 정도로 하면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건 하나로는 감사원 이 감사 건 하나는 정도가 좀 맞다. 국정감사하기 근데 좀 그렇죠. 합쳐서 할 것 같으면 네.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의견이시네요. 근데 이거 궁금해요. 청취자분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같은 감사인데 감사원 감사는 뭐고 국정조사는 뭐고 국정감사는 뭐고 뭐 이렇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삼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국정조사,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 예. 네, 그래서 삼감이라고 삼감 보통 제도? 얘기를 하는데 네.
감사원은 이제 야당에서 왜 지금 피하냐면 네.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네.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냐.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못 믿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데 국정조사를 하면 국정조사와 감사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될 텐데 국정조사가 국정감사보다는 폭이 넓죠. 그렇죠. 집중적인 기간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달 반, 두 달 이렇게 하고요. 네. 그 안에 청문회 제도로 가는 게 있죠. 그래서 청문회가 실제로 이제 국정조사의 꽃인데 뭐 조사 기법이라든가 조사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감사원 감사보다 그 뭐 국회의원들이 조사 능력이 더 뛰어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뭐 그러면서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면에서 네. 사실은 뭐 이게 정략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이 국정조사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데, 기간도 길게 잡고. 예, 국정감사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밝힐 수 있다는 건 장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제가 19대 국회 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네, 그걸 이제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한 두 달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청문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상황이 되면 상당히 주목도도 높고 네. 또 청문회 같은 경우는 또 시청률도 높거든요. 높습니다. 예. 근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만큼 이 정도 무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아니요, 뭐, 그 사안 자체는 무겁죠. 근데 실제로 국정조사에서 네. 시원하게 뭐 밝힌 그런 기억은 별로 또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조사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네. 압수수색권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겉핥기기 쉬운데 다만 이제 정치 공세가 벌어지니까 네. 이게 정치적으로 서로 여야가 이제 이걸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공방으로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다는 그런 면에서 좀 정치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강하죠. 이제 이걸 가지고 네. 문재인 정부까지 문재인 대통령까지 뭐 타격을 입히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박원순 차기 주자에 대한 흠집 내기는 충분히 될 수 있죠. 가능할 것이다. 예.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는데 네. 아까 이제 한방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유치원 문제하고 이제 고용세습 문제는 그 우리 사회에 이게 쌓인 그야말로 적폐예요. 적폐가 이제 드러날 때가 되니까 그렇죠. 한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야를 가리지 말고 우리 사회가 정말 한 단계 또 진전하는 의미에서 네. 이제 이걸 철저히 밝혀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국정감사를 통해서 좋은 의제를 하나 발견한 거고, 네.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이렇게 국정조사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있었나요? 있긴 근데 있었겠죠. 보통 기억은 상임위에서 안 나지만. 네.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해서 여야가 합의하면 감사원이 감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서울교통공사 한 건만 가지고 하기에는 세습 그 부분 가지고는 좀 약하고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이것을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한다면 좀 크게 국정조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근데 야당이 이제 주장을 하지만 여당이 끝까지 지금 말씀처럼 감사 정도만 하자, 국정조사는 좀 어렵다, 그렇게 하면 야당 단독으로 지금 가능합니까? 의원 수가 의결을 하면은 의결을 이제 하고 결국은 여야가 이제 그걸 참여를 해야죠. 4분의 1이 제적위원 4분의 1이죠. 발의권이 있는 거죠. 발의하고 네. 의결이야 과반수. 2분의 1, 2분의 1. 네. 예. 그러면 사실은 여당이 끝까지 반대한다 하더라도 될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래서 이제 감사원 감사도 하고 이것도 네. 병행하면서 갈 것 같아요. 두 분 혹시 국정조사 중에 기억 남는 거 있나요? 그거 없다니까요. 저도 저축은행 뭐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했는데 그건 나중에 수사가 잘 됐나요? 예, 국정조사가 아니고? 그건 이제 별개로 또 제가 그걸 따로 개인적으로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예. 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군요. 예, 압수수색을 못하면 그걸 어떻게 좀 아니 감점도 국정원 못하고. 국정조사 특위는 성과가 있었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네. 국정원 댓글 조작이 있었다. 지우자 뭐 한 것은 동영상으로 그냥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됐죠. 결론이 그거는 나왔- 이제 정청래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 그런가요? 자, 여러 가지 뭐 정부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국정감사라는 제도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국정조사도 이렇게 자주 좀 하는 게 맞는지. 요번에 이제 어린이집 관련도 그렇고, 그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도 그렇고, 공공기관 세습 문제도 그렇거든요. 결국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사로 가는 건데, 좀 미리 이런 얘기를 그냥 조사를 딱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정감사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국회 이제 상임위가 자주 열리거든요. 그럼 현안질 이런 걸 해요. 그거 할 때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때 하면 되잖아요. 국정조사 때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국정감사 때만 상시적으로 상임위 하면 현안 질의하고 어떤 예. 질문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차이는 이제 위증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상임위 때는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그게 위증죄가 성립 안 되는데 국정감사에서는 그렇죠. 국정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잘못 대답했다면 위증죄가 성립돼서 국감법상 위증죄가 될 수 처벌을 있죠. 받을 수가 있는 예.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좀 위중한데 아무래도 이제 1년 내내 사람이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정감사 중에 집중도가 높아지죠. 국회의원 높아지죠. 활동 중에서. 네. 자, 뭐 요거만 짚어볼게요. 박용진 의원 뭐 잘한 것 같습니까? 우리 정도원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대박이죠. 그리고 훌륭한 거예요. 본인 또 부담스러웠을 다른 데서 건데. 여러 번 말했지만 굉장히 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유치원을 다 적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자기 지역구에도 유치원 많잖아요. 그 100명의 지지자보다 1명의 반대가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 사람을 계속 욕하고 다니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용기 있게 그런 걸 하는 거는 본인 칭찬받아요. 지역구에서는 안 별로 안 좋겠죠? 좋을 거예요. 안 좋겠죠? 유치원 원장들 보기도 예. 좀 서로 그럴 거고. 네. 그러지. 근데 잘한 거죠, 굉장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네. 비리라든지 적폐가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근데 정청래 의원님 같으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하죠, 저도. 괜한 정청래는 질문을 하죠. 했습니다. 근데 괜한 질문을 과거에 했는데. 이렇게 한 방 터뜨리고 재선 안 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또. 한 방만이 능사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민들이 그런 걸 좀 평가를 해줘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코너죠. 정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두원님 괜찮죠? 네, 그럼요. 네. 7박 9일 동안 유럽 5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는 정청래 의원님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반도 평화, 북미 관계에 따라서 이것은 국제적인 지지, 이걸 네. 좀 폭넓게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하죠.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때도 사실 주변 국가에서 다 도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응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과 북미 수교,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해서 유럽의 지지가 좀 필요하죠. 특히 프랑스의 이제 지지가 왜 중요했냐면 상임 이사국이지 않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러시아, 중국 말고 프랑스도 북에 대해서 좀 따뜻한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황은 17개월 동안 취임 전부터 대선 네. 후보 때부터 교황청에 상당히 공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좋은 성과가 좋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두원 의원님은요? 은근슬쩍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EU를 상대로 네. 북한의 이제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죠. 아,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이나 뭐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빈손 귀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교황청 그것만 없었으면 빈손 귀국이 될 뻔했죠. 아하. 그래도 교황청에서 이제 북한 방문 타진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은 그래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 평가는 다른데 네. 일단은 교황의 북한 방문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떤 뭐 좀 성과 같고 성과, 또 요번에 그 네. 교황청에서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 같은 거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요. 네. 대선 후보 때부터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에 네. 남북관계할 때 아예 교황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아. 그 정도로 교황 어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대통령 취임할 때 있잖아요. 네. 취임 특사도 또 교황청에 파견했어요. 취임 인사를 드린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교황청의 대사도 200만 대사도 파견했고 또 폴 갈라거 외교부 장관 교황청도 하나의 국가니까 네. 외교부 장관이 7월에 왔을 때 교황께서 초청한 거죠. 방문해달라. 그래서 10월 달에 방문하는 것을 기정사실하고 북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17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거죠. 맞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미리부터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아, 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면담 시간도 상당히 길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이 면담했던데요. 그러니까 뭐 교황은 어느 누구라도 뭐 몇십 분 30분, 이상 안 만난다잖아요. 30분 이상. 30분. 만나지 근데 않는다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면담했고 또
그 묵주도 선물해줬어요 옛날에 예전에. 예. 그래서 교황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세월호 유민 아빠도 그때 만나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상당히 좀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자, 이제 확정되진 않지만 교황의 북한 방문 가능성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겠죠? 뭐 거의 가시는 거죠.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베일러블. 갈 시간이 있다. 어베일러블. 가능하면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근데 여야가 한 목소리 내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야당 또 뭐 자유한국당도 찬성하고 있습니까? 환영하고? 당연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의 처음으로 찬성한 것 같습니다. 네, 반대할 이유가 없고 반대하면 좀 이상한 거죠. 또 천주교 신자가 쫙 깔려 있는데 그렇구나. 반대하면 안 되죠. 네. 만약에 교황이 이렇게 중재를 좀 한다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교황이 방문하게 되면 우선 북한 평양이 정상국가다. 그리고 개혁개방을 전 하려다. 세계 전 세계에 예.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죠. 정상국가가 네. 목표라면 상당히 이거보다 더 좋은 이벤트가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황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말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서방 언론이라든가 서양 사람들에게 상당히 북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하겠죠. 네. 그 한편으로는 비핵화에 대한 이제 압박도 될 수가 그렇겠죠. 있죠. 부담을 가질 거 아니에요? 교황 앞에서 또 1000명 해놓고 반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또 북한만 압박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도 압박이 가죠. 교황이 갔는데 네. 미국이 갑자기 네. 따르게 행동할 수는 없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교황이 가서 한반도는 완전히 비핵화하고 네. 북한과 미국도 수교 맺고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어베일러블 하면서. 네. 예. 그러면 트럼프도 싫어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교황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권위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초청장을 보내고 이런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초청장을 보내야 되겠죠. 그 자체도 이벤트인데요. 어떻게 예를 합니까, 들면 이거? 만약에 김여정 부부장이 초청장을 들고 거기 가요, 교황청에 가는 거야. 교황청에 네. 와. 그 자체가 이벤트죠. 엄청난 이벤트겠는데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참고로 과거에 북한이 이제 2번이나 이제 교황 초청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네. 김일성 때 한 번, 김정일 때 한 번. 근데 이제 스스로 걷어들였죠.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교황 측에서 응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북한 측에서 초청했다가 스스로 2번이나 포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하고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이제 걸 참고할 필요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낮긴 하지만 다시 또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네요. 아니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1991년인가 2년인가 네.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 68조에 네. 공민도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4개 불교 단체를 4개 종교 단체를 인정하고 있어요. 불교, 그리스도교, 천주교, 천도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충 신자가 성당도 얼마 안 있고. 됩니다. 신자가 한 100여 명이라고. 근데 원래는요. 예. 북한 김일성 예.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아. 독실한 그리스도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탈북자한테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조선의 정신은 놓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김일성이 또 주석이 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애매하네요. 원래는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네. 기독교는 사실은 진보적인 사상 전파하는데 또 유력한 하나의 세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온 다음에 평양이 사실은 기독교의 본산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신부님은 안 계신데 네. 뭐 우리 남측에 있는 신부가 가서 같이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성당은 있잖아요. 장충 성당이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가봤어요 네. 거기. 근데 형식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는 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자유가 없는 없다고 거고 보는 게 맞다. 그걸 네. 이제 드러내놓고 하면 불순부자로 몰려가지고 아.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네. 자,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참 이 완전 100%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도 그러고. 이번 유럽 순방에 예. 그렇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랑스나 독일, 영국에 네. 좀 더 많은 걸 기대를 했었는데 더 좀 받고 더 학달을 받았으면 좋았을 근데 건데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예. 한반도 이 비핵화 이 문제가 미국한테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네.
뭐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메인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크롱 대통령도 좀 공부가 덜 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공부가 덜 돼 있을 수도 있다. 네. 또 하나는 미국 눈치를 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또 보조를 맞출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10번 찍어야 되겠죠. 한 번 찍어서 나무가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이나 찍어야 저도 된다. 간단하게 한마디 예. 넘어가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북 제재를 극우 국가들한테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설득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바본가요? 근데 북한에 보여주기죠. 근데 그걸 좋게 얘기하면 북한의 달래기고 나쁘게 얘기하면 북한 눈치 보기고 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했으면은 판단이 이상한 거죠. 처음부터 예. 사실 그 정도였지. 다 되기는 좀 어려웠다.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예.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네. 중매자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로에게 좋은 말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속에서 신모 원료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죠? 신모 원료. 잘 모를 때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하나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이 그 3개월 전에 합의했던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이른바 정개특위 이제 출범했습니다.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뭐 정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9대9로 됐어요 지금. 네. 동수로 됐고. 아니요, 8대10 아닌가? 위원장까지 하면은. 위원장 빼고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정의당 네. 그리고 나머지 야당. 그래 따지면 그렇게 네. 따지면 뭐 하여튼 진보 보수하면 9대5가 됐어요. 네. 9대5가 되면 되기가 더 어렵죠 이제. 뭘 타결하기가. 그러니까 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이고 비교수 단체가 2명인데 또 한 명 한 명씩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더 이상 결론 내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9대9면 동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은 사실 정개특위라면 잘 모르고요. 네. 이게 이제 선거구제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려운 말이지만은 네. 이제 비례대표를 표를 실제로 얻는 숫자대로 네. 국회의원 수를 나눠 가지자 이제 그런 거고 중대선거구제를 바꿔서 자 소수 사표를 방지해서 그렇죠. 제대로 이제 표의 등가를 반영하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제대로 가는 바람직스러운 방향이긴 한데 이게 될 것이냐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회의적으로 이제 생각해요. 큰 당 두 당이 안 할락할 것 같은데. 예, 일단 민주당은 옛날부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걸 하자고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리하잖아요. 네. 고지를 선점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결국 내 거를 양보하는 셈이 되거든요. 이 선거를 택하면 네. 정치권에서는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쉽게 설명드려서 네. 예를 들어 정의당이 정당 득표를 10% 얻었다. 그러면 30석을 갖는 거예요. 무조건 30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맞춰서 네, 가는 맞추- 것이 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중대선거구제까지 같이 이제 결합이 되면 좀 더 복잡하고 디테일한 것은 잘 정리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지금 지지율로 보면 정의당보다 그렇게 나은 형편도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높죠. 그렇죠. 글쎄요. 자기네가 지금 이거 반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민주당도 만만치 그리고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소멸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대선거구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찬성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마저 안 하면 본인들이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 이렇게 가면 사실은 대구 경북 말고는 지금 뭐 희망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왜 판단을 흐리고 있냐면 네. 지금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게 판단을 흐리는 거예요. 실제 다음에도 그렇게 지지율은 많을 10몇 거라고. 프로고 네. 네. 그게 사실은 실체인데 아하. 의석수가 실체라고 자꾸 혼동하는 허상에 거예요. 빠져 있는 허상에 거네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못 하는 거예요. 쇄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선거하면 의석수가 다음 총선에 유지될 가능성이 가능성은? 적잖아요, 지금 사실. 지금은 적어 거의 보이죠. 없죠. 아, 네. 거의 없습니까? 아니 네. 자기 자체 조사 결과 40석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고 나서 쇄신이 시작된다고 봐요. 지금 쇄신 과정 이제 이 주제는 아닙니다만 네. 지금 쇄신 과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의석수 함정에 빠져 있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면 총선에서 박살이 나야지 진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죠. 결국은 민주당도 좀 부정적이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허상이든 어떻든 부정적이면 사실 정개특위 또 9대 9면 사실 쉽지 이제 않겠네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확하게 국민의 지지에 비례해서 대표가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죠. 네. 그래서 50%를 얻은 정당은 국회 300석에는 150명 150석을 갖고 20%를 얻은 정당은 60명을 갖고 이게 맞습니다. 맞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하는 게 다당제로 가고 또 우리 지역 구도를 깨는 좋은 방법인데 정청래 의원은 저렇게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민주당 속내는 다를 것이다 이거. 정청래 같으면 정직하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몇 번 얘기했어요. 네. 이번에 우리가 조금 민주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그렇죠. 또 이게 민주사회에 맞고 또 북유럽의 선진국까지 다 도입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된다. 국가 발전 차원에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 그리고 의석수는 지지를 받은 만큼 가져가는 게 넌 맞다 이렇게 봐요. 박수. 박수. 아유, 제가 박수. 제가 사회 보면서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마지막에 들었네요.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